달러는 약해질 수가 없다. 왜냐면 완전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완벽해요. 성장도 탄탄하고 금리도 높고 회복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기조가 유효한 건 맞거든요. 그럼 계속 올라가냐? 그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 것 같다. 그래프에는 미래가 안 나옵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인사들이 코멘트를 하는 데서 특히 여러 사람이 공통된 코멘트를 하는 게 있죠. 그걸 집중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매핑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쓰면 되겠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아이고, 뭐 안팎으로 참 힘들고도 변화무쌍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투자의 주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식, 금리 또는 뭐 요즘 금 뭐 이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환율도 좀 어렵고요. 근데 어쩌면 이 모든 자산 그리고 금융시장의 어떤 지수들 중에 정말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환율인 것 같아요. 그 어렵다는 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수가 많다는 건데 오늘은 이 달러 그리고 원화 뭐 이런 얘기들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누굴 모셨겠습니까?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모든 신호를 오감으로 느끼게 해줄 분이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되게 높. 아니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예. 패스파인더,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잘 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한 프리미어 브랜드가 증권이랑 은행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게 워낙에 전문가진이 워낙 좋으셔서요. 그분들이 좀 너무 많은 역할들 해주고 계십니다. 프리미어 브랜드에서 또 패스파인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산 관리 길잡이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릴 수 있지만 어떤 길은 또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의 길잡이도 요즘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간 주춤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작년 뭐 재작년 강달러에 그냥 뒤이어가지고 이러다가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현재 글로벌 달러의 강세 기조는 조금 꺾이고 있죠. 네,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1,485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고개를 숙여서 지금 한 1,430원 정도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108, 109까지 올라갔다가 106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기세가 살짝은 좀 수그려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인다는 거하고 환율이 에브리데이 오른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레벨이 높은 레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파르르 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것인지를 좀 바라보는 거하고 에브리데이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다른 얘기다. 일단 요걸 먼저 좀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환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기조가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강세 기조는 미국에서 의도를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건 달러 강세 기조가 그럼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미국이 너무 세요.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전 세계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되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죠. 결국에 한 나라의 통화는 결국엔 두 가지가 같더라고요. 하나는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하나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는 또 물가를 반영하는. 그러니까요. 예, 미국 성장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국가에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달러가 강해지게 되겠죠. 예, 그 두 번째는 금리를 반영합니다. 금리가 높은 곳에 통화는 강해지는데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니까 소비도 탄탄하고 물가도 높고 하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훨씬 높죠. 지금 우리는 미국 국채금리 10년짜리가 4.5 정도 하는데 우리가 한 2.8, 2.9 해요. 두 배나 아니죠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뒤집어진 게 거의 사상 최대치니까요. 그러면 미국 쪽에 성장이 강하니까 그게 쏠리는 게 있고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쏠림이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어떤 말씀 드렸냐면 미국의 성장과 금리가 높다는 말씀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막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별로 때리다가 갑자기 산업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종횡으로 흔들다가 상호 관세 때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각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관세를 덜 받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저에는요. 관세가 어느 정도는 찾아올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러면은 수출이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이 어려워지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 내수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럼 내수에 포커스를 두면서 금리를 낮추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 이외 국가들이 내수에 포커스를 두면서 금리를 낮추는데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해드렸는데 미국의 압도적인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되게 높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환율 전쟁이죠, 일종의.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딱 붙으면서 달러의 강세 기조를 만들고 있다. 이 기조는요. 아마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볼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워낙에 강하니까 결국에는 성장도 워낙에 강하니까 고금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강하니까 강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이외 국가들입니다. 넌 US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하고 성장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쓰고 있죠. 내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이 국가들은 금리가 낮으니까요. 이 나라는요. 다른 나라들은 통화 약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 어떤 나라든지 성장을 할 때는요. 이 GDP 성장은 결국에는 C 플러스 I 플러스 X의 함수거든요. 요거는 소비고 컨섬션, 그죠? 그 다음에 X가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투자입니다. 근데 하나하나만 연결을 해보면 소비는 금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금리 때 좋을까요? 고금리 때 좋을까요? 소비는? 저금리 때 좋죠. 저금리 때 당연히 좋겠죠. 돈 높으면 누가 소비를 해요? 은행에 가지. 그렇죠. 수출은 자국 통화가 강세일 때 좋을까요? 약세일 때 좋을까요? 자국 통화가 약세 때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현재 페어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미국은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잡고 있죠. 지금 미국 이외 국가들은 저금리의 약세 통화 페어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 페어를 잡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에는 어느 쪽이 유리해질까요? 밑에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도 참 투자할 때 이런 게 참 어려운 건데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좋지 않습니까? 나쁘고. 방향은 그렇죠. 근데 이런 조건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나쁘지만 좋아지는 게 될 수 있고요. 좋지만 안 좋아지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 구도를 볼 수 있으면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 구도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무언가 딴지 걸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제일 싫은 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거, 이게 싫을 겁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요.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에 작년도 12월 말이죠. 제 기억에 12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24년도.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는데 이때 환율이 1485원이었어요. 그때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 취임하기도 전에 이러는데 취임하면 어떻게 됐냐. 지금 행정명령 100개씩 준비한다는데 그럼 환율이 당연히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환율을 선반영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강달러와 고금리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힘을 주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은 미국 주식보다도 오히려 다른 쪽에, 그렇죠. 유럽 주식 엄청 올랐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이런 데 오히려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죠. 경제는 무지 안 좋다는데 거기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좋잖아요. 좋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미국 계속 빠지고 다른 국가들이 계속 좋아지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뭔가 미국 입장에서도 태클을 걸고 싶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에 대한 고민, 이게 미국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자, 한번 그 기사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보여드릴 사람이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저 트럼프 일기 때 그렇죠. 무역대표부. 그렇죠. 무역대표부에 네네. 있었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모건용 단장뿐만 아니라 저도 부지하게 라이트하이저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이분이 지금은 사실은 후손으로 물러나 있긴 합니다만 뒤에서 후방에 저희 제왕처럼 행동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25년간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균형 잡힌 무역으로 나아갈 만큼 통화가 충분히 약화되지 않았다. 적자를 기록하면 달러가 약세여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근데 보면은 IMF에서도 분석의 중위값은 8.8인데 달러는 11.8% 고평가돼 있다. 이게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달러가 무역 적자의 주요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상가상으로 일부 국가는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 통화를 조작한다. 뭔가 좀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를 통해 무역 흑자를 더 쉽게 달성하고 제조업을 발전시킨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고평가된 통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고평가된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거니까 미국이 불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라이트하이저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세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꽤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어드바이저죠. 위원장인데 이거 잠깐 보세요. 이 스티브 미란 지금 현직입니다. 이 위원장은요. CEA 위원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11월에 24년 11월에요. 흥미로운 글을 하나 써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무역을 갖다가 재구조화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럼 재구조화한다는 얘기는 이걸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잠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보고서에서 전면적인 관세 부과와 강달러 정책에서의 전환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등 끈골에 소름이 오르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겠다. 뭘로? 첫째 관세 부과로. 두 번째는 강달러에서의 전환으로. 그럼 강달러에서 전환한다면 그 얘기는 반대편이겠죠. 약달러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열심히 제공한다. 그런데 강달러, 막대한 무역 적자, 악화된 산업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손해를 보냐? 관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딱 느낌이 딱 오죠. 이 사람은 강달러를 싫어하는구나. 이 느낌을 딱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요. 이 미란 전략가가 이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통해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러라고 합의를 통해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잠깐 보세요. 근데 좀 헷갈리네요. 관세를 통해서. 네, 이거 잠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도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화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잖아. 그럼 너네 통화 강세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다른 국가들이 무슨 소리예요? 이건 그냥 실물 경제의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사정이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관세가 도구가 되잖아요. 그럼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갖고 엄청난 칼을 휘두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마약 수출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너네들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관세로 모든 걸 흔들어 놓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 국경에다가 군대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관세 때린다고 하고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 돌려보내면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관세 때리기 딱 이러죠. 그랬더니 오케이 보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슈에 있어서 딱 문제만 생겼다면 관세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세가 그 전가의 보도처럼 흔드는 거. 관세 때릴 테니까 니네 통화 강세 만들어. 그렇게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잠깐 보시면 저기 시진핑 이 질문 중에 트럼프한테 나왔던 질문 중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이랬더니 그러면 나는 크게 걱정 안 한다. 전화 한 통화 하면 된다. 내 친구인 시진핑 주석한테 내 친구한테 마이 프렌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얘기하면 된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시면 관세를 100% 때릴 겁니다.
그러면 군대를 물릴 거라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세 25% 맞을래? 아니면 통화 10% 절상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여기 잠깐 다시 기사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세를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개입을 위한 또 다른 도구로 봤습니다. 그는 관세를 통해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로라가 합의를 통해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1년의 징벌적인 관세를 때립니다. 엄청나게 세게 때린 다음에 유럽이나 중국과 같은 무역 상대국은 관세 인하를 높은 관세를 낮춰주는 걸 대가로 어떤 식으로든 통화협정을 수용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협정이 뭐죠? 플라자 합의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플라자 합의처럼 엔화를 2배로 절상하고 이건 지금은 넌센스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이라도 환율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 중에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스티브 미란 얘기하는 게 관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는 약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딱 하는 거고요. 자, 미란의 얘기가 또 뭐하고도 연관이 되냐면 플라자 합의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3프로 TV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제2 플라자 합의 관련 기사인데 다 2024년 기사입니다. 2024년부터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라이트 하이저죠. 라이트 하이저가 뭐라고 하냐면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하고요. 재무장관 후보 라이트 하이저 과대평가된 달러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2026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플라자 합의 추진. 이런 얘기가 이미 작년에부터 슬슬 흘러져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 때 보면은 85년 9월 달에 달러당 250엔이었던 엔이요. 불과 1, 2년 만에요. 120엔까지 절상이 돼요. 그러니까 네. 더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은 통화 절상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냐. 예전에 중국한테 저희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한테 위안화 절상 받아들이라고 엄청나게 이 프레스를 가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2005년 7월 22일부터 위안화 절상을 가져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17년도 초에 다들 달러 강세 간다고 했었는데 달러 약세를 이렇게 빼버렸어요. 달러 인덱스 빠진 여기에 거예요. 이게. 1기 초반이죠. 예, 1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우신 재무장관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달러 약세가 무역 측면에서 미국한테 이득. 저만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트럼프한테 욕 들어먹고. 예, 난리 나가지고. 거의 그렇죠. 봉합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게 뭐냐면 트럼프가 약달러 발언 뒤집었죠. 다시 강달러, 우린 강달러 원한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강한 달러 언급했지만 속내는 문우신의 약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18년도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달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끼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 가신들이 계속해서 솔솔 피어오르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던 겁니다. 최근에 그런 걸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 좀 빠지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회복이 되고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의도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대해서 좀 과하게 생각했다가 실제 와보니까 선반영이 셌던 거죠. 실제 와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방금 전에 여기 이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의 성장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최악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 왜냐하면 이제 자국 통화 약세가 굉장히 강해지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제도 그렇고 이틀 전도 그렇고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조금씩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 네네. 금리를 좀 낮춰야 되겠네. 네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영향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면 연준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움직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연준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성장이 둔화가 되면 제가 앞에 서두에서 통화를 결정하는 건 성장과 금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성장이 살짝 숨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 약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달러가 살짝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 가신들의 코멘트는요. 이게 조금씩 흘려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이런 방향성도 고민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기조,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보다도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의 달러 강세 기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저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오히려 강달러를 원한다는 얘기를 아, 예. 했는데 예. 그거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서 그거 그 코멘트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이 코멘트를 보시면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강달러 발언 그대로인데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게 2월 7일 날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달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달러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트 하이저나 스티브 미라는 얘기할 때 마치 이제 강달러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콧 베센트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강달러다. 사실 저 사람이 책임자인데. 네, 그렇죠. 재무장관은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깐 보세요. 뒤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무역을 조작하는 것이다. 고 언급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서를 하나 달아놨어요. 요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말한 거는 지금 앞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달러 원한다면서 지금 제 재무장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에이 말이 안 되네.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스콧 베센트 코멘트를 보면서 기시감이라는 게 들어요. 기시감이 뭔가 봤던 느낌, 어디서 이걸 봤더라 이제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달러가 엄청나게 약했던 때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900원 갔던 때가 있었는데 1기 부시 행정부 때 2004년, 5년, 6년, 7년 달러가 쉴 새 없이 7년, 8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07년 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뭐라고 했냐면 달러 이제 위안화의 시대다. 달러의 시대는 갔다. 그래서 뭐 달러 폭락론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보시면 이 01년도 7월 30일 기사입니다. 부시 행정부 초기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 의지. 부시 행정부는 강달러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이 강달러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최근 고조돼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대요. 그게 7월 30일입니다. 01년도 미국 행정부가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 의외의 혼선을 보여줬대요. 그때 당시 재무장관이 폴 오닐이라는 사람인데 몇 달간 강한 달러 정책 고수를 거듭 강조했지만 22일 G8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부시 대통령은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달러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부시 대통령 이제 재무장관은 강달러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환율은 뭐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시장이 근데 이제 달러가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말만 강달러, 무늬만 강달러, 속으로는 약달러를 원하는구나.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거 보시죠. 요거는 이제 01년도 기사가 아니라 03년도 기사.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갈 때였습니다. 약세로 가니까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강달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시장의 자유 원칙을 강조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강달러를 원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제 강달러 무조건 우리가 막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도 있죠. 강달러가 좋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간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오죠. 아까 전에 베센트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밑에 보시면 부시 대통령은 환율의 향방은 시장이 결정해야 될 것 이렇게 강조했답니다. 강달러를 고수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달러 약세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02년도, 03년도, 03년도, 07년도까지 강달러 고수한다. 강달러 이 얘기 계속합니다. 다 강달러거든요. 근데 그건 원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01년도 10월부터 보여드렸잖아요. 7월, 8월부터 요때예요.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이때 계속 2007년도까지 약간 강달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심은 미국이 무역 적자가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약달러로 갔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강달러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강달러로 갈 거다. 근데 다만 시장의 자유 원칙에 맡기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대로 돌아올게요. 다시 스콧 베센트 얘기로 갑니다. 스콧 베센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 유지하기를 원한다. 달러 강세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무역을 조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결정. 그렇죠.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약달러 될 거다. 굳이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아까 부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약달러를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요것만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조건 강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조금 맞아요.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라든지 이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 쟤는 원래 저런 얘기 하는 애야. 이렇게 네네. 생각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약달러로 원합니다. 약달러 만들 경우 달러가 막 순식간에 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브릭스 국가들도 그렇고 달러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저기 다른 통화 쓰면 관세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갑자기 왜 다른 통화 쓰면 관세 때린다는 얘기를 왜 갑자기 했을까요? 생뚱맞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캥기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될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렇죠.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전에 달러 약을 약세를. 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약달러를 너무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패권이 달러 보유하기도 싫죠. 그렇죠.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심한데 그래서 미국도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걸 움직이고 싶어 하겠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내심이 뭔지는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을 절대 달러 약세 정책으로 우리 바꿉니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셔야지 저 보도만 보고 와 달러 다시 사야 되겠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샀다라면 그거는 네네.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것보다는요 변동성이 높을 거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근데 네. 아까 성장 얘기도 했지만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도 미국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그 낙폭 기울기 이런 거 생각하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지 않아요? 그 강세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이 조금 꺾인다고 해서 달러가 약세로 갈까? 그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네, 이제 저도 일단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높은 달러 레벨이 유지된다. 이거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맞는 얘기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 달러가 그래도 한 번도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성장이 너무 탄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 얘기도 이제 들었냐면은 미국은 고금리에도 성장이 좋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저축이 많잖아요. MMF에 6조 달러 있고 막 이러거든요. 금리 높으면은 오히려 MMF에도 6조 달러가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크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고금리에도 좋고 저금리에도 좋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막 굉장히 미국 불패론이 많이 나와요. 미국 경제가 절대적으로 강하다. 이거는 저는 일단 공감하는데 약간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이 지난 한 4, 5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다.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가 안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언제 나왔었냐면 첫 번째는요. 22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통계학자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미국 경기 침체 확률 100%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3년 10월에 미국 국채 금리가 5%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 경기 침체 확률 높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갑자기 등판해가지고 금리 내리는 거 고민하겠다고. 실제로는 금리를 1년 후에 내렸을 거면서 갑자기 금리 내리는 거 고민하겠다고 생뚱맞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혹시 작년 8월에 엔캐리 청산 나고 난리 날 때 샤메 법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진짜 샤메 법칙은 와. 그래가지고 엑셀 놓고 막 계산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벌써 22년 10월, 23년 10월, 24년 8월 세 번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셋 다 금리가 높았을 때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이때가 미국 국채 금리가 한번 솟았죠. 요때가 22년 10월이에요. 경기 침체 확률 100%. 그래가지고 이때 경기 침체 얘기 나왔는데 이게 사그라들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무슨 얘기 나왔냐면 그러면 경기 침체니까 연준이 피벗하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리 낮춰주겠네? 그래서 2003년부터 금리 낮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장금리가 확 내려와 버렸죠. 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복원력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 탄탄해요. 그랬더니 또 끌어올리는 겁니다. 경기가. 경기 침체가 이걸 소화하더니 쓱 사라져요. 그랬더니 다시 경기 괜찮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물가에 집중해서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23년 10월이에요. 금리가 5%까지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때 경기 침체 얘기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파월이 금리 인하 준비합니다. 고민합니다. 이랬더니 작년 초 24년 1월에 미국이 7번 연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금리를 확 잡아내려요. 그랬더니 복원력이 있어요. 다시 확 잡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24년도 7월입니다. 그랬더니 이 금리 높아진 거 보면서 으악 하고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라는 게 올랐으니까 내리고 내렸으니까 오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경기에 부담을 줘서 내려와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정 수준 금리가 내려오면 그 경제 체제 자체가 성장의 탄력성이 있잖아요. 회복의 탄력성이 높으면 낮아진 금리 때문에 회복을 해가지고 바로 또 금리가 올라와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럼 또 올라온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려오고. 그래서 다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느낌이 어떠냐면 올라간다 보다도 으아 올라서 내리고 내려서 오르고. 그럼 다시 여쭤보면 올랐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금리가 올랐는데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잖아요. 지금 미국은. 다른 국가는 저금리에.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또 중간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한번 또 이거 실물 경기 둔화되나? 그래서 요즘 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둔화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이제 또 연준이 또 말 바꿀 수 있죠. 이거 물가는 높지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금리 낮춰야 된다. 금리 낮춰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아리까리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장 금리가 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오면 또 약달러가 만들어질 수 있죠. 순식간에. 그럼 잠깐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예요. 22년도부터 그렸습니다. 파란색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 22년도에 금리 많이 올릴 때 확 올라갔거든요. 환율이. 이게 1445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 그런데 금리 계속 오르는데도 미국이 이제 피벗할 것 같다고 하니까 환율이 쫙 내려와서 이게 1214원까지 빠졌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올리나 아닌가?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잠깐 보시면 이게 환율이 내려간다고 약달러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조는 강달러 기조죠. 과거보다는 높은 레벨의 환율이 유지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달러 기조 자체는 유효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미국의 경기가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럭추에이션? 이 주기는 이 중간중간의 변동성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약간 고점 부분에 있는 건 확실하네요. 확실하다라는 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양책이 또 선제적으로 나오면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높아진 금리가요. 시차를 두고는요. 실물 경기에 부담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금리가 또 다시 내려오면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또 이제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좋아져요, 계속 내려가요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추세 자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모습들은 중간중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성장이 너무 세니까 달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간중간 쉼표는 충분히 줄 수 있다. 예,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 때처럼 빠지진 않겠지만 지금이 어쨌든 저런 파동에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달러 강세가 실현되고 약간 지금 조정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서 어쨌든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게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는 거는 유효하지만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라는 건 꽤 긴 기간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상정해요? 그거는 뭐 한 저기 5년, 뭐 10년? 몇 년 뭐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아주 긴 관점에서 봐서는 그 통화라는 건 양국 간의 생산성의 격차를 반영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생산성 격차를 보는 거죠. 만약 그 생산성 격차, 성장률 격차, 이 경쟁력이 자체가 만약 우리가 미국을 10년 안에 따라잡으면 환율이 지금보다 내려오겠죠. 근데 만약 벌어지면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2000년대 초중반에 뭐 900원 환율 이럴 때는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생산성 그렇죠. 중국 수출이 엄청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권인데 네.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10년 전, 20년 전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대한. 근데 글로벌리 그러지 않은 나라가 있나? 네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글로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러면 다시 무언가
달러 왜냐면 다른 나라가 더 안 좋아져 버려요. 네, 안 좋아져 버리면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때도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네네. 다른 나라가 안 좋아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되는 거 아니에요? 환율이라는 게 상대 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면은 수출이 어렵습니다. 달러 약세면은 수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통화가 약세면 수출에 좋고 내 나라 통화가 강세면 수출이 안 좋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양국 간으로 가져오면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게요. 내 나라 통화가 약하면 상대 국가 통화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유리해지지만 상대가 불리해지는 게 더블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무슨 말씀드렸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너무 미국으로 많은 걸 모으잖아요. 그럼 달러 강세가 너무 세져요. 달러 강세가 너무 세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잡는 거고 미국 이외 국가들은 저금리의 달러 자국 통화 약세 페어를 잡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장기로 이어졌을 때는 분위기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리 그래도 미국 달러가 그것만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의 성장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건 미국 같은 경우도 강달러의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야, 이거 강달러 쉽게 안 꺾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강달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꺾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무언가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고민했겠죠. 그러면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을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ERS라는 걸 만들겠대요. ERS는 뭐지? IRS라는 게 있습니다. IRS 국세청인데. 그렇죠. 인터널이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나타나는 수입, 그 레비뉴를 갖다가 조절하는 서비스죠. 거기에 세금 때리는. ERS는 엑스터널입니다. 엑스터널은 뭐냐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관세를 많이 때릴 거잖아요. 그럼 할 일이 많겠죠. 그럼 IRS에서 관세까지 커버하기가 전문적으로 관세를 보려면 ERS가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저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 나라는 IRS가 그걸 다 하나 보죠. 이제 그 미국에서도 관세 담당하는 쪽에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한다고 지금 ERS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두 명을 얘기했죠. 라이트 하이저를 얘기했고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CEA 그 위원장. 근데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달러 강세가 되게 부담된다고 그래요. ERS에서는 그래서 관세를 담당할 겁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그 이제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때리는 게 관세잖아요. 상품이 넘어올 때 때리죠. 근데 잠깐만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 스티브 배너는 ERS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나? 외국인의 투자 수수료, 미국 시장 접근 수수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대요. 그거 토빈센데. 그렇죠. 네, 예전에 바로 나오시는데요? 네, 예, 제가 그거 당했거든요. 그렇죠. 브라질 국채 투자할 때. 한번 보실까요? 잠깐. 수입품은 딱딱한 제품이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때리는 세금이 관세죠. 이민, 투자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래요. 고만 들어오라고 미국에 돈도 고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이 재정 적자가 크잖아요. 이 재정 적자 메우려면 세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미국에서는 감세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럼 감세를 하면서 어떻게 세수를 늘립니까? 밖에서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증세해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밖에서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관세로 받을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 투자를 다 좋아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식당을 하고 있네. 저희가 식당을 하는데 여의도역까지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입장하고 싶어서. 그럼 입장료 좀 받으면 바로 재정적자 해결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입장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해장국을 뭐 10,000원 받다가 15,000원 받든지 하면.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근데 입장료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면은 어떠냐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스티브 배넌이 하는 얘기 중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 보시죠. 이 나라 미국은 황금문 뒤에 숨겨진 곳이랍니다. 그런 곳에 들어오려면 입장료 내셔야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인데 외국인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ERS를 설치해야 된다. 저거 미국에서도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뉴저지나 네. 저쪽 다른 쪽에서 뉴욕 들어오려면 25불인가 그렇죠. 하고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는
올해 1월 달부터인가는 그 맨하탄 내에서도 네. 60가 밑으로 내려오려면 9불씩 6불인가 9불씩 내야 돼요. 네. 그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야 여기 핫한 데니까 들어오려면 니네 25불, 9불, 6불씩 입장료 내.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래. 미국 전체에 들어오려면 입장료 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이 미국을 넘어올 땐 관세를 때리고 자본이 넘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 수수료를 때리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바로 이 생각이 들죠. 아, 이게 오버다. 아, 이렇게 하면은 저기 미국 저기 오버하는 거다. 이거 한 사람의 생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라이트 하이저하고 스티브 미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사 한 번만 다시만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하이저가 얘기합니다. 달러 강세를 막으려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달러 강세를 막는 방법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에 그 유동 자본에 대해 시장 접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달러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세금이 부과돼요. 외국 자본 수익률이 그럼 낮아지잖아요. 그럼 벌을 게 별로 없으니까 달러에 대한 외국인 수요를 조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외국 자본에 무역 흑자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 없을 때보다 우리 자산을 더 적게 구매한다. 시간이 흐르면 이 시장 접근 수수료가 균형 잡힌 글로벌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이게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에 나와 있어요. 하나만 더요. 라이트 하이저랑 그러면 스티브 배넌이 얘기한 거네요. 마지막 하나 갈게요. 스티브 미란이죠.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 줄 볼게요. 미국이 국채 매입자에게 사용자 수수료를 매일 부과할 수도 있다. 하기야 저 수치로 좀 내도 미국채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달러 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유지가 되잖아요. 미국으로 너무 많은 돈이 몰리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죠. 아니, 미국으로 돈이 저렇게 많이 몰리면 달러는 영원히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미국도 강달러를 원하잖아. 근데 내심으로는 너무 과도한 강달러에 대해서는 미국도 부담을 느낀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심각할 경우에, 그래서 라이트 하이저도 이걸 바로 쓰겠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미란이랑 배넌이랑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하이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이제 입장료, 관세, 이제 처음엔 관세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입장료도 고민하겠다는 거죠. 브라질도 어떻게 된 거냐면 브라질이 2010년도, 11년도에 미국이 2차 양적 완화로 달러가 많이 풀렸거든요. 그게 원자재 시장을 엄청 자극하니까 자원부국이지 않습니까? 브라질 시장이 엄청 뜨거웠어요. 헤아라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 좀 들어와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본에 대해서 토빈세를 때렸던 거죠. 4%였대. 그렇죠. 이제 근데 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이 4%를 때립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얼마를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또 때릴지 안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달러의 변동성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맞죠. 그걸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읽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도 옵셔널리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율은 결국에 분배의 문제입니다. 미국 경기가 조금씩 만약에 둔화되는데 거기다 대고 강달러를 계속 밀잖아요. 부담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파란색이고요. 한국 10년 금리가 빨간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환율을 안정시키려면요. 금리를 미국하고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미국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방향성이 비슷하죠. 그리고 환율이 안정되겠죠. 그렇죠. 근데 잠깐 보세요. 뭔가 따라가는 느낌 덜 들지 않으세요? 이게 작년도 11월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미국 금리를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고금리를 버텨요. 근데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서 고금리를 못 버텨요. 그럼 계속 환율을 안정시키려면은 고금리가 유지가 꽤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우리나라 실물 경기보다도 그럼 우리나라 실물 경기 특히 소비 경기가 막 주저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 경기를 보면 그럼 금리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소비 경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끔씩 시험 보면 국어를 너무 못하잖아요.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로 붙어야 될 때도 생겨요. 그 얘기는 수학이 환율의 안정이면 그 환율의 안정을 갖다 잠시 내려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의 상승을 살짝 용인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은에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미국 국채 금리는 높은데 한국 국채 금리는 낮으면 잠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양국 간의 금리 차예요. 방금 두 개 그래프를 뺀 건데 이렇게 확 올라오죠. 두 개 차이가 커지죠. 미국하고 한국 금리가. 이걸 환율하고 된 겁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최근에 환율이 내려왔잖아요. 예, 금리 차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양국 간의 10년 국채 금리 차. 이게 큰 영향을 줘요. 그게 거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됐죠. 예,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계속 바뀌지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최근에는 이렇게 양국 간의 10년 국채 금리 차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걸 알면 당연히 미국의 프로들도 알겠죠.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센트 장관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 달러가 약해질 거잖아요. 왜냐면 금리 차가 좁아질 테니까. 요즘에 환율을 10년 국채 금리 차가 결정하니까요. 야,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해주면 되잖아. 근데 연준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센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준한테 금리를 낮추길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걔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10년 국채 금리에 집중합니다. 지금 환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금리. 이거에 집중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10년 국채 금리 자체를 낮추겠다. 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보시죠. 첫 번째는 방법이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면 유가가 하락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가 확 내려올 수 있죠.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면. 실제로 22년도에 그렇게 물가가 높았지만 제압이 됐던 게 러우 전쟁 때 140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60달러까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된 거거든요. 그렇죠. 유가에 연동하는 면이 꽤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밑에 잠깐 보시죠.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이 인하되고 이렇게 해서 10년 국채 금리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경제 규제를 완화하면 금리와 환율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경제 규제를 완화하면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이 같이 해결된대요. 지금 앞에 환율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도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고 동결했거든요.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 못했다. 동결했다. 니네가 만들어놓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니네가 금리 동결했다. 바보들.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은행 규제에 대해서 한 일은 형편이 없었다. 내가 재무부한테 얘기해서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규제 감축이죠. 이걸 위로 연결하면 베센트의 경제 규제 완화하고 연결이 되죠. 정리할게요. 10년 국채 금리를 어떻게 내리지? 연준이 안 움직이는데? 연준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무언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면 되죠. 에너지 가격을 낮추죠.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면 원유를 생산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유가가 어떻게 만약에 러시아가 다시 원유 공급을 늘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럼 이란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이란에서 원유 수출이 줄더라도 봉쇄해서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란을 봉쇄해버리면은 국방비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재정 적자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0년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걸 고민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많이 채굴 합시다 이 얘기거든요. 드릴 베이비. 그렇죠. 드릴. 예, 그렇죠. 예, 그 얘기죠. 하나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 유가가 하락하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오니까 그게 달러 그렇죠. 그게 달러 약세하고 맞물려 있을 수 있다. 뭐 오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베센트가 구상한다. 트럼프도 그렇게. 재무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뭐예요? 은행에 대한 규제인가요? 그렇겠죠. 은행이 굉장히 신축적으로 자본시장이나 뭐 금융시장에 개입해서 뭘 다 더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겠죠. 잠깐 볼까요? 제가 쓰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채잖아요. 국채의 금리인데 국채 금리는 결국에 가격에 반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국채의 수요가 이제 되게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면 국채 금리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하고 수요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국채의 발행이 과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어요. 그럼 공급이 늘었죠.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죠. 예. 가격은 떨어지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수요가 탄탄하면 돼요. 그럼 미국 국채를 누가 많이 사주냐? 첫 번째는 누가 많이 사줬냐면 연준이라는 애들이 많이 사줬어요. 연준이 국채를 살 때는요, 양적 완화라는 걸로 샀대요. 예, QE.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 많이 샀냐면 해외 중앙은행이 많이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해외 중앙은행 중에서 되게 단골이 누구냐면 중국이랑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세 번째는 누가 많이 샀냐면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많이 샀어요. 미국 장기 국채를. 대출보다는 국채에 샀을 때, 장기 국채에 샀을 때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있냐면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샀어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렇게 샀는데, 자 보세요. 이제 문제는 연준은 지금 QE를 안 하고 QT를 하고 있어요. 양적 긴축을 해서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국채를 팔고 있죠.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인데 혹시 최근에 중국이 미국 국채 별로 안 산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러시아는 당연히 안 사고 있겠죠. 그럼 여기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은 늘었는데 살려는 사람이 줄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더 많이 빌리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죠. 세 번째, 시중은행이 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시중은행에 문제가 있어요. SVB 사태로 기억나세요? 아, 벌써. 예, 예금 받아가지고 장기 국채 샀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다 죽은 거예요. 친구 바로 옆에 있던 그 튼실한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 봤잖아요. 등골이 서늘하니까 장기 국채 못 담죠. 그럼 얘네들도 안 사요. 그럼 얘네들이 많이 안 사니까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거든요. 여우들이 들어오잖아요. 헤지펀드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국채 투자 많이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잠깐 보시면 근데 그럼 얘네가 메워주면 되잖아. 문제가 있죠. A, B, C하고 D의 성격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객관식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4개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D. 단기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자고. 문제가 그냥 풀리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단기 투자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요. 혹시 아까 10년 국채금리 차트 보셨죠? 그러네요. 예. 이 플럭추에이션이 훨씬 커져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받쳐주는 애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국채 발행이 늘어서 금리가 늘어나면 높아지면 이게 달러를 강세로 만들잖아요. 그럼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 때문에 미국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센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 금리, 국채 금리를 내리면 달러까지 해결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럼 국채 금리 어떻게 내릴 건데? 발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사주는 걸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연준한테 아마 요거 너네 가만 안 놔둔다 이 얘기 하겠죠. 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틀 전에 연준 의사록 발표됐거든요.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세요? 양적 긴축을 잠깐 멈춰야 되나?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1번. 금리는 못 내리더라도. 네, 그렇죠. 2번은 해외 중앙은행이죠. 미국 국채 사줘야 된다고 혹시 관세로 합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니네 자꾸 이렇게 팔거나 그러면 너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시 행정부 때도요. 위안화 절상 압박하기 전에 그걸 가만히 놔뒀던 이유가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냈지만 중국이 그걸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어요. 그게 부시 행정부의 재정 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럼 자, 일단 해외 중앙은행은 좀 가로쳐놓고 세 번째는 시중은행이 있죠. 시중은행은 지금 못 사잖아요. SVB 사태 때문에 이제 장기 국채 사면 안 돼요. 이 얘기 나왔고 SVB 사태를 보면서 연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야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장기 국채 사니까 자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국채를 사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파월은 의장이고요. 마이클 바라고요. 이 사람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요. 연준에서 감독 담당 부의장이에요. 이 사람 매파예요. 이 사람 전이 랜드 콜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랜드 콜스는 트럼프의 가신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약간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한 편이었고 마이클 바는 참고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재무차관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규제주의자예요. 규제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SVB 사태 터졌잖아요. 미국 은행들 자본 비율 더 올리려고 엄청나게 압박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누구냐면은 저기 JP 모건 다이먼도 아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장사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별로 월가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만약에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못 사요.
뭐 이렇게 한도 이런 그렇죠. 거, 예. 비율 막 이런 예. 거 알잖아요. 그래서 국채 많이 못 사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국채를 많이 못 사니까 금리의 상승 요인이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있는 강한 규제를 갖다가 풀어주잖아요. 국채 많이 사겠죠. 국채를 많이 살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SL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코로나 때 한번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 워낙 경기 부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하려고 돈을 많이 푸니까 국채 많이 찍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시중은행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비유 그대로 해드릴게요. 시중은행은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뭔가 부실이 생겼을 때 이 자본으로 막아주거든요. 예금이 무너지는 거를. 그러면 이게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자본을 못 대비 자본을 어느 거 대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국채, 두 번째는 대출, 세 번째는 지준금입니다.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다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국채가 한 50 있고요. 대출이 한 30 해준 게 있고 지급준비금이 20 있습니다. 그럼 100이죠. 그럼 자본을 최소한 6% 이상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본이 6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0에 대해서 6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SLR 규제예요. 요거보다 높게 있어야 된다. 6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국채 발행 늘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연준이 한 얘기가 요 국채는 이 규제에서 제외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제외하면 어떻게 되죠? 50이 되죠. 네. 그럼 50분의 6이니까 12%로 한꺼번에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더해 줄 수도 있고 대출을 얼마든지 더해 줄 수 있죠. 그럼 실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죠. 근데 대출을 더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출을 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제외했잖아요. 얘를 계속 사요. 그럼 얘는 암만 사도 이건 가만 놔도 얘는 암만 사도 SLR 비율에 건드리진 않잖아요, 이게. 좀 무한대로 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채 금리를 그렇게 재정 지출을 늘렸는데도 바닥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게 SLR 규제라는 겁니다.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년도에 4월 달에 이 규제를 풀었다가 그래서 국채를 많이 사게 했다가 21년도 3월 달에 다시 규제를 강화해서 없애버렸어요. 다시 이제 이때 이제 저기 물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거 다시 인정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국채 사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국채를 산 만큼 자본을 늘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풀어주면은 이걸 만약 풀어주면 SLR 규제를 풀어주면 국채를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시중은행들이 그럼 이 금리를 갖다 누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문제는 뭐죠? 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은 이거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겠죠.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그래서 이제 잠깐 돌아왔어요.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하냐면 11월 21일이에요. 작년도. 11월 8일에 당선됐으니까. 파월 의장 해임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마이클 바도 해임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바가 나는 해교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1월 7일이죠.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더 안 읽어도 되겠죠? 네. 네. 예, 그런데 현재 공석이에요. 근데 이제 하마평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규제 철폐론자들 들어가겠네. 그렇겠죠, 아마? 네. 자, 보시죠. 이게 국내 뉴스에는 없어가지고 저도 영어 못하지만 그냥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가 미국 국채 금리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대요. 트럼프가 미국 국채 금리 낮추는 걸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 의도가 퓨얼즈가 이렇게 부추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를? 베팅 친대요. 뭐래? 뱅크 레버리지 룰. 이게 SLR이에요. SLR 규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배팅을 하게 만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국채 금리를 내려야겠는데 시중은행에 사야 되잖아. 근데 시중은행에서 못 사는 이유는 레버리지 레이쇼네, SLR이네. 하고 다시 한번 리뷰해봐라는 얘기 나온다는 얘기죠. 이 로이터 기사예요. 2월 15일 날. 잠깐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은행들은 바래왔겠죠. long desired죠. 레귤레이터리 쉬프트죠. 규제에서의 변화죠. 어디에 대한? 뱅크 레버리지 리콰이어먼트. could be finally looming이죠. 점점 어려운 불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규제 완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친구가 쟤 잘린 거야.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냐면 잘린 이후에 뭔가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규제 당국은 당장 뭐에 곧 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순. 포커스 온. 어디 집중하느냐? 리뷰하는데 SLR을 갖다가 리뷰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이게 이제 직접 나오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걸 어디서 이런 증거를 잡았는데 마이클 바 해임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보세요. 제롬 파월이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회에서 이번 주에 의회에서 2월 15일 날입니다. 이 주에 의회에서 증언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롬 파월은요 서포티브하대요. 지지한대요. 뭐를? 레이시오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낮추는 거를. 그리고 이 레이시오를 낮추는 게 뭘 할 수 있냐면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도와주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그래서 지지한대요. 그 두 번째는 미셸 보우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준 이사인데 이 사람 매파예요. 금리 인하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SLR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완화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지지 선언하냐면 말을 할 때 SLR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연준은. 어떤 행동이냐면은 은행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SLR 규제를 완화하는 주장을 해요. 마이클 바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작년에도. 매파인데? 예. 그러니까 이 보우먼은요. 매파지만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되게 매파인데. 예.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 풀 게 아니다. 시중은행이 역할을 하게 만들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규제를 완화해야지. 예, 그렇죠. 아까 마이클 바가 부의장이 공석이잖아요. 그 규제 담당 부의장이 공석이잖아요. 이사람 가는 거예요? 하마평에 오른답니다. 네, 로이터 기사에 그게 나와요. 은행들 좋겠네, 은행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미국의 은행들이죠, 그죠? 네, 미국 은행들. 그러면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시중은행의 수요를 다시 지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달러를 갖다가 관세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압박할 수 있잖아요. 관세를 통해 가지고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쪽에다 배팅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관세 맞을래? 통화 절상할래? 통화 절상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관세 안 맞으시는 대신에 미국 무기 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나 유럽이나 미국 무기 산다, 미국 LNG 사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미국 장기 국채를 살 수 있지 않나요? 하기야, 우리나라는 무기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 LNG 우리나라가 다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장기 국채를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상상 속의 얘기지만 산다면 미국 장기 국채가 해외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죠. 그러면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죠. 달러가 약해질 수 약세지죠. 있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게 우리는 그 생각이잖아요. 달러는 약해질 수가 없다. 왜냐면 완전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완벽해요. 성장도 탄탄하고 금리도 높고 회복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기조가 유효한 건 맞거든요. 그럼 계속 올라가냐? 그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 것 같다. 그럼 뭘로 이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누르는 방법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누르냐?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센트가 얘기하는 거죠. 국채 10년짜리 금리를 누르는데 에너지 가격을 흔들어서 내지는 실제로 국채를 살 수 있는 수요를 자극해서 그게 규제 완화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요. 그래프에는 미래가 안 나옵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들이 코멘트를 하는 데서 특히 여러 사람이 공통된 코멘트를 하는 게 있죠. 그걸 집중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매핑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방적인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긴 관점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는 강세 기조를 강달러 기조는 분명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그런 주기는 나타나지만 추세적인 강달러 기조라는 거는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우리 오건영 단장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면서 좀 분명해지는 그런 인사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냥. 예. 그 앞에 환율의 대전의 책이 신간이 나오셨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여긴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도 좀 담겨 있고요. 네. 이제 이 환율의 대전환에서는 주제가 3개인데요. 달러하고 그 다음에 엔하고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금 요즘 또 난리 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금 투자라든지 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라든지 달러가 추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기노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건지. 그래서 저도 이제 쓰면서 달러, 엔, 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세상의 대부분의 뉴스가 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각 국가의 모든 이슈들이 자본의 이동이 되려면 환율로 깔때기처럼 모여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가려면 뭐 자동차를 팔고 가건 건물을 팔고 가건 뭘 팔고 가든 간에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맨 끝에 깔때기에는 환율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율의 대전환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있어 왔었던 환율의 움직임 대비해서 미래의 환율의 움직임이 좀 큰 변화를 좀 겪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워낙에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이미 800만 이상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내가 뭐 미국에 저 유학 보낸 아들 딸도 없고 난 미국에 집도 없고 미국에 뭐 주식 조금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그 가계부 같은 걸 쭉 보세요. 여러분이 달러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나를 보시면 의외로 여러분 달러가 여러분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미국 주식에 여러분 자산이 가 있든 안 가 있든 이 환율에 대한 거 저 역시도 한 명의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그래서 선물로 한 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책은 사야 돼요. 아, 사야 돼요. 그래도 네. 한 권 저기 선물해 드리면서, 그렇죠. 우리出版社에 나온 거지. 예, 그 직접 보시면서 저기 이 출장 가셨을 때 네. 해외에서 쭉 보시면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관점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사인을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깜깜입니다. 요게 아유. 책이고요. 예, 예. 이것도 그다음에 뭐예요? 요게 부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책 보시면서요. 시크릿 경제 클래스? 거기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같이 담아서 네. 초보자분들도 좀 보실 때 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이건 또 준비했습니다. 자녀분들도 네. 또 이거는 여러분들 봄 오기 전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건영 단장과의 환율에 대한 공부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오건영 단장은 이제 막 3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벚꽃 피는 그 시절이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여러분과 또 좋은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